예, 오늘 뭐 시간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객석 질문 받는 시간인데요. 질문해주신 분들에게는 뭔가 조그만 선물이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 필요한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시간도 부족하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하정우 배우부터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제킹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재미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제킹 연출한 김성환 감독이랑 같이 아수라 때 같이 일했던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이 릴레이 토크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김성수 감독이 나오셨는데 사실 저는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에 참여했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되게 좀 경외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영화를 하셨을까? 정말 힘든 영화를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김성환 감독님께서 바로 이제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 조감독이셨고 사실 뭐 아수라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영화에서 맹활약해 오셨는데요. 두 분의 뭐 인연 그리고 김성환 감독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으신가요? 김성환 감독은 당시에 2014년인가 15년 그 무렵에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조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 분을 모셔가려고 하는 아주 어려운 분이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랑 같이 일할 만한 감독이냐를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에서 잘 해갖고 김성환 감독이 저랑 같이 일하게 되는데 같이 일하면서 정말 이제 비록 조감독 역할이지만 저희가 이제 저보다 연배는 어리지만 제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감독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깍듯하게 감독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라는 영화가 이제 사실 뭐 사람들한테 사랑받지도 못하고 평판이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그 아수라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해주신 분이 김성환 감독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고마워요. 뭐라는 답변해 주세요. 감독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한 90%는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의 어떤 진실이 있는데 감독님이 저를 항상 김 감독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조 감독이 일할 때. 그 의미를 사실 잘 몰랐는데 촬영하면서 감독님께서 어떤 얘기하신 의미를 제가 좀 이제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만큼 어떤 감독으로서 이 조감독이지만 감독으로서 작품을 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 감독님한테 연락받았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저 어떤 작품에 추가 촬영하고 있는 어떤 다리 위였어요. 다리 위에서 추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제 저 김성수입니다. 이러시길래 네 하고 정말 당황했어요. 그때 너무 당황했는데 감독님이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만나 뵙고 너무 감독님에 대한 어떤 이 영화 일을 하는 분들은 좀 존경심이 아마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저도 그런 마음에서 감독님과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었고 정말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다시 한번 제가 일해왔던 그 시간들과 모든 것들을 다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반성을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감독님한테 일단 뭐 질문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면 제목이 하이제킹인데 사실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는 장르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하이제킹 영화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뭔가 저는 이게 이제 실화라는 걸 알고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오늘 특정한 정보 없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와 저게 저 당시에 실제로 있었나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게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 이 실화에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좀 그거보다 조금 들어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제일 처음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게 제가 같이 작업했던 김경찬 작가님이라고 1987 각본을 쓰셨던 김경찬 작가님인데, 그냥 우연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행기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뭐 해변에 불시착을 했다. 그런데 승객들 전원이 생존했다. 라고 딱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났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작가님한테 이걸 왜 빨리 글을 안 쓰셨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뻥일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진실되게 이제 다가가면 아마 저희가 그 상황들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하지? 그러시길래 좋다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멀리서 찾으시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슷한 질문을 이제 하정우 배우님께 드려보면 이번 영화에서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정말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하정우 배우를 워낙 좋아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좋아했던 하정우 배우의 모습이 있는 영화들 생각해 보면 사고가 터널에 갇혀 있는 터널 이라던가 아니면 방송국 스튜디오에 갇혀 있는 테러라이브 이런 영화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 작품도 뭔가 이제 이 고립된 비행기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좋아했던 그 하정우 배우의 모습이 이번 영화에 굉장히 집약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더군다나 이 캐릭터 자체가 너무 되게 울림이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품을 택하신 이유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제 영화의 선택 기준은 늘 한결같은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재밌고 이야기가 재밌고, 이 이야기가 관객분들과 같은 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을 이제 처음 받고선 시나리오를 읽는데 거칠긴 했었어요. 이게 거의 초고 수준의 시나리오를 받고선 좀 거칠긴 했는데, 그 안에 담겨진 이 이야기의 맥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이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굉장히 예상치도 못한 먹먹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감정이 굉장히 좀 놀라웠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이 시나리오를 그 수리남 촬영 현장에서 대기를 하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부산스럽고 정신이 없잖아요, 현장이란 데가. 근데 그 대기실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감정까지 느꼈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김성환 감독을 1987이란 작품에서 처음 만났었고,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인간적인 매력이 굉장히 저 역시도 굉장히 빠져들었었죠. 네, 같이 동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제 본명이 김성훈인데 같이 성자 돌림이기도 하고 해서 김성수 감독 그렇죠. 주성철 기자였다. 성자 돌림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그 두 가지가 아마 김성환 감독님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과 현장에서의 정말 베테랑 같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빨리 감독 데뷔를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감독님 같은 아우라가 현장에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연기하신 그 태인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오늘 이제 그 게스트가 김성수 감독님이다 보니까 제가 좀 어떻게 좀 연결을 지어보려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 일단 그 서울의 봄과 이 하이제킹이 좀 닮아 있는 부분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드라마라는 점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몰입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서울의 봄에서 그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이태신 장군이라고 하는 캐릭터랑 저는 태인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뭐랄까 굉장히 엄청난 딜레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비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랄까 그 서울의 봄의 그 이태신과 이번 작품의 태인은 너무나도 멋지고 근사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김성수 감독님께서도 이 태인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굉장히 매료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김성수 감독님께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는 이 영화를 편집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론 배급 시사하는 일주일 전에 한번 보고 오늘 이제 아까 좀 시작하고 나서 다시 잠깐 들어와서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수직 비행하기 직전에 그 제일 아까운 장면을 놓쳐서 좀 안타까운데 그때 거기까지 봤는데 와 저는 영화에 대한 몰입감으로서의 하이제킹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제 와이프하고 영화를 같이 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약간 그 영화 보면서 그 태인이 이렇게 그 조종간을 앞으로 움직이면 제가 이렇게 같이 몸이 굽어졌다가 젖혀졌다가 저절로 그래 아까도 근데 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당신은 왜 4D가 안에서 혼자 4D가 또 아닌데 혼자서 이렇게 몸을 쓰냐고 그러는데 그게 그 제가 저절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인물에 이제 과몰입한 상태여서 아마 그런 똑같은 동작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에 제가 얼만큼 몰입이 됐는지 그 인물이 움직이는 거를 똑같이 제가 따라하는 거를 그날도 그렇고 오늘도 조금 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저 인물에 왜 이렇게 몰입했나라고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 아까 또 뭐 제 졸작에 있는 역할과 비교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하정우 씨가 연기한 그 태인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 이렇게 두 분을 연결시킨 캐릭터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김상환 감독이 이 영화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찾아보고 느꼈던 건데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오늘 영화를 다시 보면서 보니까 그 처음에 속초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손님들이 막 그 비행기를 뛰어갈 때 이제 그 건물 옥상에서 그 송동일 씨하고 이제 하정우 씨가 연기한 태인 그 보조종사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이제 송동일 씨 귀식인가 그 분이 그 당시에는 군인으로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여객기 그 조종사로서는 합당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한테는 사람을 살리려는 본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그 훌륭한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정말 저런 순간에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제가 좀 괜히 제 마음이 먹먹하고 저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구나. 제가 그 작년에 어떤 인터뷰에서 잠깐 그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인생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지만 자기 인생에서 결정적인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그 비행기의 조종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삶의 일관된 태도로 쭉 살아오신 사람들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떤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그 인간이 살아온 생애의
전 순간이 대답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에 굉장히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런 순간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주저없이 그런 행동을 딱 옮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근사하고 좀 대범하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별로 없는 시대에 지금 이 71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영화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로는 그 태인이라고 이제 하정우 씨가 연기하신 그 인물의 그런 행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서 혼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그 인물에 좀 빠져서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너무 영화 잘 봤고 하정우 씨 아무튼 하정우 씨 최고입니다. 뭐 이제 금방 하셨던 그 말씀을 그 두 분께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뭐 대사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제 초안에 있었던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군인으로서는 그 명령을 이제 그 어긴 거죠. 그러면서 듣는 얘기가 이제 알량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대사를 듣게 되는데 저는 그게 이 영화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갈수록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 계속 없어져 나가는 가운데 그 알량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대사를 그 붙들고 있는 그 감독의 모습이 저는 좀 그려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캐릭터를 사실 원래 실제 사건에서는 이제 그 세 명이 그 조종칸에 있었는데 그 세 명 중에서 이제 두 명을 하나로 합치면서 태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이제 태인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되신 뭐 계기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이어서 태인을 연기하신 그 하정우 배우의 얘기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네. 그 김성수 감독님께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영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고 쓰고 싶진 않은데 그분이 그 안에 이제 애를 써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생존자분들도 제가 또 만나뵐 수 있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 떠올랐던 의문이 과연 태인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저 스스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들도 찾아보고 소위 말하는 의인이나 영웅에 대한 어떤 영웅담에 대한 논문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순간 내가 해야 될 것 같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순간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그 순간에서 들 수 있지만 그게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를 지니고 살지 않으면 아마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태인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결론에 다다르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만들면서는 그 관객분들이 기억해 주길 바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인물을 연기한 그 하정우 배우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납득 가능한 인물이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선택이고 아까 김성수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온 사람만이 그러한 정말 즉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영화적으로 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초반에 이 태인이라는 인물이 또 그러한 인물에 가깝게끔 또 소개가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제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뭔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일을 겪으셨던 그 분이라면 아마도 그러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런 사명과 책임 의식으로 직업
정신으로 그러한 상황,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는 일단 태인이가 그 폭탄을 막아내고 끝까지 조정석에 앉아서 착륙하기까지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배우가 몇 회차에 걸쳐서 이제 그 장면을 찍는데 일단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게 이 정도까지 되면 이게 사실 이게 의식을 잃어서 죽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찍으면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제 무사히 착륙을 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그렇게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런 가슴 아픈 결과를 맞이했는데 거기서 좀 연기가 전 좀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연기하기가 그 회차가 거듭되고 그게 하루에 다 찍는 게 아니라 실내 세트에서 찍고 또 야외 실제 그 고성 앞바다에 가서 또 그 비행기를 가져다 놓고 그 마지막 장면을 찍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 그러한 텐션을 유지하기가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연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찍었던 이제 컷들과 씬들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어떤 호흡이라든지 어떤 텐션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뉘앙스와 느낌들을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집중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하정우 배우가 아니라 하정우 감독으로서는 데뷔작이 롤러코스터. 사실 이 영화하고는 그 완전 정서가 다르고 그 작품은 뭐 하이제킹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항공기를 소재로 그 안에서 보여줬던 소동극이라고 할 수가. 근데 그 작품으로 이제 오사카 아시아 영화제에서 이제 신인 감독상도 받으셨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왜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저는 처음에 이제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작품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불쑥 그냥 데뷔작 연출 데뷔작이었던 롤러코스터가 떠올랐습니다. 좀 살려주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영화에 진짜 롤러코스터 걸작입니다.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언급해 주셔서. 네. 일단 이 작품을 이제 제가 롤러코스터를 찍었죠. 근데 굉장히 뭐 그때 예산과 지금 예산과 그때 기술과 지금의 기술과 뭐 그때 경험치와 지금의 경험치는 또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다만 한 가지 그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이 촬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카메라 셋업하기도 어렵고 조명을 셋업하기도 어렵고 정말 뭐 동시 녹음 기사 붐맨이 가는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배우들이 브로킹할 수 있는 자리도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것도 한 공간에서 와 이걸 어떻게 이런 수많은 핸디캡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지 저는 이제 배우로서 연기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또 초반에 감독님 만나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또 주제넘 함께 제가 감독님 그 카메라 셋업 어떻게 해요? 그 댕강이 됩니까? 그 댕강이라고 그 비행기 세트를 한쪽 면을 뜯어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세트를 면을 뜯는 거를 댕강이라고 하거든요. 좋지 않은 말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그게 가능한지 조명은 어떻게 셋업을 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서 초반에 감독님한테 굉장히 많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찌됐건 하정우 감독님께서 저를 그냥 선배 감독님으로서 비행기를 먼저 접해 보셨고 해가지고 제가 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또 질문을 좀 했었고 이미 또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오류나 어떤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게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저는 또 이제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제가 되게 오만하게 댕강 안 하겠다. 네. 비행기 면을 뜯지 않고 지금 보니까 딱 여기 좌석 두 줄 크기가 비행기 크기처럼 보이거든요. 거의 앞에서 끝까지가. 옆에 보시면 딱 승객들이 그렇게 보이고 통로가 중간 통로가 있고 그런 느낌인데. 네네. 네.
그런 무대인데 그 공간 안에 승객 배우분들 50여 분 좀 넘는 분들과 스태프분들이 한 20분 정도 들어와가지고 막 아둥바둥 하고 있었거든요. 촬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이게 나갈 데가 없네요. 네. 너무 덥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출입구가 앞뒤로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출입구가 앞뒤로 하나씩 있는데 뒤에 조명을 설치를 하면 그 출입구 하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거의 한 7, 80명 되는 스태프 배우분들이 출입구 하나로 왔다 갔다 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 이거 내가 굉장한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찍힌 결과물을 보고 나서는 사실 그 선택을 한 게 조금 보는 분들이 실제적인 느낌과 함께 좀 갑갑함을 느꼈으면 했거든요. 비행기 안의 갑갑함을 같이 느껴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촬영하면서는 상당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진구 씨가 연기한 그 용대 캐릭터도 이렇게 세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는 이제 이 테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보면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에서 이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뉴욕 허드슨 강에 이제 불시착해서 사람들을 다 살려냈던 톰 행크스가 떠오르는 그런 캐릭터였고, 그리고 이제 용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하이제킹 이런 영화 중에서 또 가장 또 명작 중에 하나가 그 에어포스원이잖아요. 에어포스원에서 그 게리 올드만이 연기했던 그 악당 연기는 이후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하이제킹 영화에서 어떤 그 모델이 됐다라고 할 만큼 되게 인상적인 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그 여진구 씨가 거의 뭐 그런 게리 올드만급의 그런 뭐 멋진 연기를 선보이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영화의 가장 좀 남다르고 독보적인 지점이 어떤 거냐고 하면 역시 그 이제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인질을 삼는 그런 그 빌런이 대부분은 뭐 테러리스트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여진구 씨가 연기한 이 용대는 약간 연민이 가는 캐릭터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작품 안에서 플래시백으로 용대가 겪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시도가 그 실제로 이제 실화를 놓고 보면 그 이전에 이제 영화의 오프닝에서 보이는 뭐 YS-11호라던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창량호라고 하는 그 납북된 또 비행기였더라고요. 근데 사실 앞서 있었던 그 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이제 그 고정 간첩, 북한 그 간첩의 소행이었다고 하면 정말 놀랍게도 이건 그냥 진짜 22살짜리 그 민간인이 이런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점이기도 해서 이 용대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좀 묘사하려고 한 데는 좀 어떤 의도가 드셨을까, 위험 부담은 없으셨을까,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위험 부담이 있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는 용대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테인이 왜 그랬을지를 좀 찾느라고 용대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되게 좀 이제 뒤늦게 파고들었는데, 그 극 중에 나오는 중학교 수석으로 입학했고, 그다음에 뭐 형이 북한군 장교로 월북해서 북한군 장교로 있고, 이거는 다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참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것도, 그리고 교도소를 갔다 온 것도 기사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외에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뭐 폭탄을 친구한테 5,000원을 주고, 그 당시 돈 5,000원이면 거의 50만 원 정도, 현재 5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주고 배웠다. 그 정도의 팩트가 있었는데, 그 팩트를 가지고 그냥 그 사이에 있는 이 인물의 비어있는 공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전쟁사 책도 좀 읽어보고, 그 지역에 관련돼서 이제 분석돼 있는, 강원도 고성 출신인데 원래 용대라는 친구의 원 모델 김상태라는 사람은 강원도 고성 출신이었는데, 거기 지역에 관련된 지역사도 읽어보고 하면서 그 지역이
수복지구더라고요. 수복지구라고 하면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 뭐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38선이 그어지면서 북한 땅이었던 거죠. 기존에 북한 땅이었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남한이 됐다가 다시 북한이 됐다가 결국에 이제 남한이 되면서 우리 땅이 된 건데, 그 지역에 용대가 태어나던 해가 1950년이에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던 그 해인데, 이 친구는 뭐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이었었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가 그랬을 거고. 그런데 뭐 형도 군대에 갔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지가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수복지구민들의 삶이라는 어떤 논문과 책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용대가 당했다고 자기 입으로 구술하는 내용들은 다 그 주민들이 겪었던 것들을 그냥 이제 영화적으로 다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아마 그 인물도 좀 비슷한 일들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용대라는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정우의 입장에서는 그 태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승객을 대하는 태도랑 그 용대를 대하는 태도, 이게 좀 비슷할까 아니면 다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는 뭐 당연히 똑같이 대했겠죠. 네, 대했죠. 네, 네. 근데 폭탄 터뜨리고 나서는 어쨌든 이제 이 친구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 또 어떻게 또 돌발 행동을 어떤 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저는 또 규식 같은 경우에는 또 눈부상을 입었었고, 그리고 또 미션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인물 대 인물의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제 영화에서 씬들이 그렇게 배치가 되고 그렇게 대사들과 상황들이 놓여지게 된 거고, 제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연기를 이제 할 때는 일단 주어진 미션들과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좀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 미션들을 하나씩 연기를 해 나가야겠다. 일단 여기서 태인이라는 인물이 혼자 당황을 하거나 여기서 혼자 흥분을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비행기를 끌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규식보다는, 옥순보다는 좀 침착하게 주어진 미션들을 잘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연기 플랜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그런 연기가 좀 힘드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확실히 그 다른 하이제킹 영화들하고 비교해 보면 좀 일단 비행기가 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런 테러리스트나 이런 빌런들이 다른 공간에 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냥 복도 하나만 있는 꼴이다 보니까 계속 옆에 서 있거나 계속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연기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이랑 이 용대란 인물에 대해서, 용대가 폭탄을 터뜨리고 나서 혼자서 그 비행기를 장악을 하고 납치를 해서 이북으로 간다. 이게 과연 말이 될까? 뒤에서 덮쳐서 충분히 제압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머릿속으로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진국 배우하고 감독님하고 다른 배우분들하고 이제 세트에 가서 리허설을 하는데, 친구가 리허설에서 진짜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눈이, 어린애가 돌아가가지고 그 막 대사들을 하는데 충분히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되게 말이 됐었어요. 또 용대라는 캐릭터는 어떤 논리가 좀 부족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논리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슨 행동을 할 줄 예측 불허의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장악할 수 있겠구나, 장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김성수 감독님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용대 캐릭터를 포함해서 사실 감독님께서 보신 뭐 인상적인 캐릭터 혹은 뭔가 보면서 되게 좀 감탄하면서 봤던 장면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먼저 감탄한 장면은 그 중간에 그 태인이 이제 그
그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임시 비행장에 이렇게 그 착륙하려다가 다시 솟구치는 장면. 그 장면에서도 제가 이제 몸을 앞으로 굽혔다가 이렇게 그 저기 혼자서 토디도 했는데,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그 수직으로 솟구치는 그 장면입니다. 그거는 참 영화적으로도 하이라이트고 감정적으로 최고 고조가 되고 또 이야기의 국면이 또 바뀌고 그러면서 그 영화에 있던 모든 기술이 또 그런 어떤 볼거리로서 스펙타클로서의 그 장면이 이렇게 완전히 그 최고조에 이르는, 그리고 저희가 한정된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장면이어서 그 볼거리가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대 역할을 했던 여진구 씨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젊고 좀 이렇게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배우인데 저렇게 힘이 있는 배우인가? 이게 배우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저가 좀 제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힘이 있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하정우 씨, 또 뭐 송강호 씨, 황정민 씨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그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들은 이제 그 배우를 화면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막 그냥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진구 씨한테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게 되게 그 저한테는 새로운 발견이고, 저렇게 기운찬 연기를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거에 놀라있고, 아마도 아까 제가 잠깐 여기 오기 전에 질문했는데 하정우 씨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하는 굉장히 항상 강력하고 거대한 그 남자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아마 하정우 선배하고 연기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몸도 키우고 목소리나 분장이나 모든 면을 이제 맞서는 역할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그 두 강력한 캐릭터의 충돌보다도 제가 더 이 영화를 좋게 보고 또 감동받은 장면은 사실은 아까 그 우리 추정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알량한 휴머니즘이라는 그 바로 단어에 그 이 영화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하이제킹은 일종의 장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장르 영화가 갖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뭐 비행기 테러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은 그런 영화여서 좋았어요. 근데 아마도 그게 저는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을 그대로 다루기 때문에 장르적으로 이야기를 막 바꾸기보다는 진짜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에 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주목했던 것 같고, 그 제가 왜 휴머니즘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승객들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어떤 사람들, 그리고 주인공들 뒤에 포착되는 그냥 그 비행기에 같이 탔던 그냥 어떤 그 선남선녀, 어떤 사람 이렇게 묘사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볼 때 보면 볼수록 뒤로 갈수록 인물들이 더 위기 상황, 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는데 뭔가 인물들이 더 차분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환란을 겪으면서 뭔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드나 했더니 이 영화 속에서 그 태인이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영화 맨 첫 장면 그 납북된 비행기 자기 실수가 아니었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맞는 판단을 했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됐지? 그 결정이 맞나 틀리나?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얼굴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1년 지난 다음에 속초공항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계속 태인은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 순간은 어떤 거지라고 하다가, 근데 마지막에 태인이 내린 결정이 저는 그 굉장히 공의로운,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이타적이고 전체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용대는 그 사람도 이제 그 알량한 휴머니즘의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의 사적인 분노와 사적인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태인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아니, 물론 이제 아내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전체를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되나 이 생각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마치 그 태인의 결정을 모든 그 승객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마치 승객들도 굉장히 차분해지고 뭔가 어떤 그 커다란 환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 영화는 장르 영화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뭔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소모적으로 어떤 캐릭터를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의 운명 공동체를 책임지는 어떤 인간과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어떤 욕망을 향해서 질주하던 사람의 대결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 아주 훌륭한 그 인간 중심의 근사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객들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되게 인상적인데요. 그만큼 김성수 감독님 말씀에 대해서 혹시 두 분께서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감독님이 너무 좋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우시는 건 아니시죠? 네네네, 울지는 않고요. 아까 잠깐 뭐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감독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태인이 어느 순간에 대해서 본인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들고 나서는 승객들도 같이 좀 따라줬으면 했어요. 사실 거기에서 더 겁에 질려서 울고 뭐 어떡해요, 죽네 사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좀 더 차분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랬고, 그 분위기가 보는 분들한테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스승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지고요. 네, 이제 객석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기 흰 옷 입으신 세 번째 줄. 네,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여기 계신 앞에 세 분께 다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정우 배우님, 보통은 극한 상황에서 다 살아나시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죽었을 때 그 연기가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감독님께서 여기서 이 영화 보셨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보셨을 때 관객석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시는 느낌이 어땠는지, VIP 시사회나 그럴 때랑 또 다른 느낌이셨는지 궁금하고, 우리 김성수 감독님께는 아수라랑 서울의 봄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하정우 배우님을 감독님의 작품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참, 이 얘기를 하면 그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고성에서 이렇게 그 이제 죽는 장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숨이 넘어가는 장면을 찍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아하지 않은 대화를 많이 해요. 네. 확 깰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목 각도가 괜찮으세요? 이 각도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분장님 거울 좀, 이거 얼굴 잿빛 괜찮니? 이런 얘기예요. 네, 좀 깨죠. 사실은 그건 죽고 나서의 순간이고 그거에 대한 포즈고 모습이기 때문에 배우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한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거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감독님이 어떤 앵글로 그거를 담아내시느냐, 또 후반을 할 때 거기에 어떤 음악을 쓰시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그럴싸하게 보이게끔 감독님께서 짜놓으신 콘티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각도가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그 컷에 임했습니다. 네, 너무 현장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제가 네 쑥스럽네요. 그 잠깐 앉아서 봤는데요. 이렇게 사실 이 화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저는. 네. 근데 너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많은 표본 집단을 이렇게 보진 못했는데 네, 재밌게 이렇게 즐겨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실제 관객분들하고 이런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여지껏 지금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촬영 준비하고 끝나고 지금 이게 네, 이 자리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제 목소리도 떨리는데 네, 제일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정우 씨는 이제 탑스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또 유명한 배우들은 감독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가 감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하정우 씨는 되게 다양한 장르를 하지만 저는 좀 약간 남성적인 영화를 하니까 저도 이제 그 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 위기에 처한 남자들의 이야기. 거기서 이제 막 몸부림치고 그런 그 하정우 씨가 많이 출연했던 그런 영화도 저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영화도 그런 영화 많이 찍으니까 좀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불러주십시오. 제가 감독님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봐오면서 배우를 꿈꿔왔기 때문에 또 특히나 최근에 서울의 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수라 저에게 뭐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이라 네, 언제든지 불러주신다면 제가 할인된 가격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할인이라는 단어에 가장 크게 그전까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네, 또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 팔을 흔들어주고 계신 네네. 예, 오늘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롤러코스터도 재밌게 봤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서 또 재밌었던 게 비행기 안에서 담배도 피고 닭도 들고 타고 지금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당시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나 이야기는 어디서 구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당시에 신문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기내 풍속도라는 어떤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스튜어디스 분들 기내에서 뭐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 안내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김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동물 탄 이야기들, 그다음에 표 자리가 이제 배정되지 않아서 선착순이 된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기장님, 부기장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담긴 기사가 이제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네, 또 여쭤보겠습니다. 담배는 비행기 안에서 다 폈었는데. 네. 저는 뭐 제가 비행기 처음에 탔을 때는 다 비행기 안에서 담배 폈었습니다. 또 지정자 석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뛰어가는 일이 때문에 이게 전 다섯 번째 줄.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들께 이제 질문하고 싶을 때 오늘 김성수 감독님이 말씀 되게 재밌게 하시는 거 보고 팬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요즘은 어느 분이랑 작업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물론은 이제 김성환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중간에 그 장면이 전환되는 게 저는 공군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격추라든지 이런 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다른 미국이랄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참고를 한 것 같은데 실제는 공군이 어느 정도 개입했고 그 장면들을 이제 넣은 그런 목적이 이제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비행기가 수직 그거 해가지고 배면으로 운행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한테 했던 질문이 뭘 하고 있나?
아, 저 지금 시나리오 쓰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영화가 잘 돼서 그런지 그 점으로 가는 감독이었는데 갑자기 시나리오가 좀 많이 들어와갖고 시나리오 이제 들어온 시나리오 읽으면서 이제 그 읽어보고 있고 또 제 거 시나리오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그 춘천영화제에서 비트 상영과 또 지배를 하시고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에 열리는 거기서 또 감독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장면이 전환되는 거를 전투기로 생각한 거 맞고요. 네, 그렇게 해서 둘의 어떤 화해 무드가 깨지기를 사실 바랬던 지점이었고, 전투기 시퀀스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이 기사 한 줄이었어요. 그 전투기가 출동했고 전투기의 사격과 그다음에 기내에서 폭발로 인해서 착륙할 때 날개가 손상이 됐다라는 기사 한 줄이 있어서 그걸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은 그 이강은 기장의 수기라는 부분이고 그분 말씀을 다 이제 녹취록을 기사로 옮겨 적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69년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력하게 저지를 하려고 했었겠구나라는 예상을 가지고 그렇게 장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수직 상승하면서 이제 거꾸로 도는 그 인멜만터는 저도 처음 시나리오를 작가님 쓰신 걸 받아보고 이건 너무 넣고 갔는데 작가님 이건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약간 되게 그 포인트가 영화적으로 되게 또 좋은 포인트고 해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 검색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유튜브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네. 방송국 너튜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프리미엄을 가입을 하고 광고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프리미엄을 가입을 하고 이제 외국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쌍발 여객기는 아니고 쌍발 수송기가 지금 영화에 나오는 기동이랑 똑같이 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하고 일단 그거를 또 한 번 제가 발견했다고 해서 이걸 영화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실제 조종사분들을 여러 분 만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넘어갔다,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다 입국 다 하시고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이제 좀 더 이 장면을 적극적으로 잘 표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장면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의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이신가요? 죄송하게도 이 질문 아마 마지막 질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질문이 처음 봤습니다. 와. 네. 비행기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기체의 움직임이나 진동으로 인한 배우님들의 액션을 되게 리얼하게 연출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기체 세트에 있어서 어떻게 공을 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지금 다들 수준 높게 이렇게 전문적인 질문을 주셔가지고 약간 여기 모객 과정이 좀 약간 궁금하긴 한데요. 그 지금 얘기하신 세트는 짐벌이라는 이렇게 되게 큰 판 위에 조종실부터 비행기 끝까지 전체를 다 얹었어요. 그 짐벌이라는 거는 이제 대형 기구들이나 뭐 자동차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움직임을 비슷하게 만드는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조명도 같이 이렇게 빛이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명도 밖에서 크레인 위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런 것들을 표현했고 미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미술 감독님께서 정말 정우 씨랑 수리남도 하시고 저랑 백두산도 하시고 그 전에도 또 인연이 있으셨던 미술 감독님이신데 정말 잘하세요. 고증의 달인이시고 이번엔 제가 좀 고증을 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행기 의자나 뭐 이런 것들 다 수입을 해서 제작을 전체를 다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좀 아직 세 분의 그러면 감독님께서 질문. 아니 저 GV 할 때는 손든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너무 서운하네요. 여기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이게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어떤 그런 것 같아서 더 질문 한두 번 더 받으시죠. 진짜 근데 그럼 마지막 편을 받겠습니다. 지금 흰옷 입으신 여기 20분 안에 종료를 해야 돼서 질문 하나만 빨리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두 번 봤는데요. 처음에는 그 부분이 안 보였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없는 용대의 시설이 좀 많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그런 어떤 하이제킹 같은 영화 보면은 어떤 테러범들이 테러할 거야 이런 어떤 표정이라든지 어떤 의심한 표정 이렇게 보이는데 용대 같은 경우는 너무 순수한 어떤 말투나 표정 이런 거가 있어서 사실 그 계란 할머니가 주실 때만 해도 저 사람이 저런 테러를 저지를까는 그런 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연기를 주문한 게 여진구 씨의 생각인지 아니면 감독님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지점은 이제 진구 씨랑 참 그 용대라는 캐릭터에서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고요. 이 친구도 고민을 했을 거다. 뭐 비행기 오늘 납치해가지고 난 북으로 가겠어라고 마음은 먹고 왔지만 그 순간에까지 이 폭탄을 터뜨리기까지 계속 끝까지 고민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이유인즉슨 22살짜리가 사실 올 세상을 얼마나 겪었다고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겠나라고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아마 그런 지점이 용대의 아마 그런 연기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이렇게 세 분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김성수 의원부터 좀 못다 하신 말씀 있다고 하면 해주시죠. 제가 그 김성환 감독하고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아까 영화를 다시 보면서도 제 몸이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몸이 영화에 그냥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이건 정말 몰입감과 긴장도가 대단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관객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는 걸 제가 확신이 오늘 또 들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일부러 미리 와주셔서 이렇게 이런 GV까지 와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이제킹을 더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이 영화가 잘 되도록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떨리는 자리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좋은 마음 되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감독님께 제가 진짜 영화를 많이 배웠습니다. 인생도 배우고 많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또 감독님이 저는 한 30년쯤 더 했으면 하고 바라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주세요. 네.